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현지 시간 14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는 0.47%, S&P 500은 0.6%, 나스닥은 0.64% 각각 하락했습니다. 이날 개장 전에 미국 노동부가 10월 PPI를 발표했는데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망치에 부합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 경제가 강력한 상태를 이어가면서 통화 완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며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14일 댈러스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참석해서 경제는 우리가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한다는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재무부는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그리고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과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에 달러가 닷새째 상승하면서 현지 시간 14일 금 가격은 2개월 내 최저 부근에 머물렀습니다. 유가는 재고 감소 여파에 상승했습니다. 성공 투자를 향해 출발하는 힘찬 첫걸음, 매일 아침 증시와이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오은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간밤에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한 템포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은 10월 미국의 PPI에 집중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PPI는 전월 대비했을 때 0.2% 상승폭을 그려냈습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했을 때는 2.4%를 상승하면서 이 시장의 컨센서스 2.3%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PPI는 이 CPI의 선행 지표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PPI가 몇 달 뒤에 이 CPI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시장의 금리 인플레이션 속도가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함께 제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댈러스 이 컨퍼런스에서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하기 위해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함께 뱉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 전기차의 인센티브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 전기차들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우리 시장 전망 그리고 글로벌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들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시은 팀장의 이슈와이드에서는 글로벌 섹터 전략 톱파보기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고요. 김영민 캐스터의 톡톡한 경제에서는 반도체 시장의 나침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장 전 리포트에서는 4년 만에 4만 전자에 달성한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자세한 브리핑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럼 간밤 동안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김영민 캐스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트럼프 랠리가 이제 진정이 되는 듯합니다.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는 0.47%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 S&P 500 지수는 0.6% 빠졌습니다. 나스닥 역시도 0.64%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CPI에 이어서 오늘은 10월 PPI가 발표된 날이었죠. 전월 대비 0.2% 상승했는데 전월보다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촉발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오늘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월 말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미 고용시장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나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내용도 증시에 하방 압력을 더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파월 의장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견고한 경제 성장 역이 정책 입안자들이 금리를 얼마나 또 어떤 속도로 인하할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는 미국의 경제 성장을 세계 주요 경제국 중 단연 최고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시장이 잘 버텨주고 있는 것으로 봤지만 10월 일자리 성장은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두 차례 닥쳤던 허리케인 피해와 대규모 파업의 여파 때문이라고 짚었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연준 위원들이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여기에 다다르지 못했지만 장기적으로 2%라는 목표에 훨씬 가까워지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파월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여전히 4.4% 선 기록하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약보합세로 마감하면서 5,000포인트 선 역시 간신히 지켜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2월분 WTI 오늘 소폭 상승하며 배럴당 68.71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개별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 M7 종목들은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애플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38%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0.4%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악재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미 규제 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반경쟁적 관행 여부를 조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는데요.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의 고객이 다른 업체로 옮기지 못하도록 징벌적인 조건을 부과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장에서 엔비디아는 0.3%가량 상승을 했고요. 알파벳은 큰 폭의 하락세를 그려냈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역시나 1.22%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메타 역시도 0.49% 빠졌습니다. 메타는 과징금 소식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메타에 과징금 폭탄을 부과했는데요.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7억 9,772만 유로,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1조 1,812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집행위는 메타가 온라인 분류 광고 서비스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에 연계해서 다른 동종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메타는 이에 즉각 이의를 제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테슬라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주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아스탁입니다. 먼저 ASML 살펴보죠. 네덜란드 극자외선 노광장비 제조업체인 ASML 주가가 올랐습니다. 향후의 매출 전망을 높여 잡은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2.9% 상승하면서 69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극자외선 노광장비 분야에서 시장을 100% 독점하고 있는 ASML은 현재 시간 14일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AI 열풍으로 인한 극자외선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2030년까지 연매출 약 440에서 600억 유로 규모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매출인 276억 유로보다 대폭 높여 잡은 전망인데요. 크리스토프 푸케 CEO는 ASML은 향후 10년간 EUV 기술을 확장하고 리소그래피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면서 AI가 가져올 기회를 활용해 수익성을 높여나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로저 다센 CFO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 2자릿수로 유지를 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증대해주고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또 실질적인 현금 환원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SML은 사실 최근에 대중국 수출 통제의 여파로 부정적인 매출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주가가 실적 발표 10% 넘게 급락하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 AI 시장에서 기회를 잡아 나갈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월트 디즈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주가 상승세입니다. 디즈니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스트리밍 사업 성장에 힘입어서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주가는 6.23% 상승하며 종가는 109달러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출 225억 7천만 달러로 LSEG 예상치인 224억 5천만 달러를 웃돌았고요. EPS 역시도 1.14달러로 예상치인 1.1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 매출은 6%가량 늘었고 EPS는 39% 증가한 수준입니다. 순이익은 4억 6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분기 2억 6,400만 달러에 비해서 또 큰 폭 증가했는데요. 특히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수익이 전년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디즈니는 내년도 올해에 비해서 높은 한 자릿수 수익률 전망을 예상했고요. 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는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의 퍼센트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피스트리 살펴보겠습니다. 10% 넘는 상승폭 그려냈습니다. 미 패션 브랜드 코치의 모회사죠. 테피스트리가 마이클 코어스와 지미추 등을 보유하고 있는 카프리 홀딩스와 85억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 계약을 상호 합의하에 포기했습니다. 미 경쟁 당국의 제동으로 결국 무산이 된 건데요. 테피스트리는 법적인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합병 마감 시한인 내년 2월까지 합병 일정을 종료할 수 없게 됐다며 계약 포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지난달에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테피스트리의 카프리 인수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FTC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FTC는 양사의 합병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고급 핸드백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며 합병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죠. 테피스트리의 주가는 10% 이상 급등했고 카프리의 주가는 장 초반에 조금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4.4%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조간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코인에 돈 몰리면 혁신이 끝난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 강점인 이 속도를 살려야 된다고 합니다. 한국벤처캐피털협회 회장이 벤처기업 대표가 되는 이 혁신 시장이 위기에 처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의 부활을 위해서는 이 산업적 관점에서 기업 성장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퇴출 요건을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 회장은 제12회 서경 인베스트 포럼에서 벤처 육성의 중요한 플랫폼인 이 코스닥 시장이 투자자의 외면으로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나스닥처럼 기술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중시하는 이 방향으로 전환이 돼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현재 실적이 미흡하더라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 기회를 제공해야 이 산업의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윤 회장은 규제 개혁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을 하면서 과거 이 화장품 산업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발전한 사례를 함께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이 각 분야에 특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한국 기업이 세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속도를 살리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윤 회장은 한국의 경쟁력은 빠른 의사결정 그리고 실행에 있고 또 이를 막는 규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제한된 시장 규모와 자본, 한정된 인재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 특유의 빠른 성장 속도를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성장도 증시도 미국에 뒤처진다고 합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경제 격차가 더욱더 확대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국 경제가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점차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과 주식시장 수익률 등에서 미국이 한국에 비해서 훨씬 더 크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나라의 경제 성장과 역동성에서도 크게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강력한 친기업 정책을 이어가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규제를 완화하면서 미국은 첨단 산업과 혁신 기업들이 활발하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은 여전히 기업 옥죄기식 법안 그리고 고착된 노동시장으로 인해서 기업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AI와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산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제 활성화까지 함께 이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은 규제 완화와 구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지적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기업의 진입장벽 완화 등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이 신산업에 대해서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면서 인재를 중장기적으로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조언도 함께 나왔습니다. 결국에 한국이 경제 역동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더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면서 첨단 기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반이민 정책 AI 산업에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인공지능 산업의 규제 완화 기대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동시에 여러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함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산업의 인프라 구축 비용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이렇게 공약을 했던 반도체 관세 도입은 AI 인프라 핵심인 데이터 센터의 구축 비용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AI와 관련된 GPU, DRAM, 낸드 플래시 등은 대만과 한국에서 주로 생산이 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한 많은 부품이 중국산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산 부품을 배제하거나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비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강화도 AI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함께 미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가 될 경우에는 이 실리콘밸리의 주요 고급 인재로 자리 잡고 있는 중국계 연구자들의 수급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미국의 AI 연구자 중에 중국 출신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이들이 이민 제한으로 인해서 기술 유출 우려와 더불어서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함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AI 산업의 발전 속도와 인프라 구축이 제한이 될 수가 있고요. 이는 미국 내 AI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규제 그리고 자유로운 인재 유입이 필수적임을 강조해야 할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세에 돌아선 국내 전기차 판매 글로벌 질주의 속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이 캐즘의 늪에서 벗어나면서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고가 전기차 대신에 대중적인 모델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전기차의 접근성이 높아진 덕분입니다. 9월까지 주요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내수 판매량은 54,676대고요. 전년 동기 판매량을 훨씬 더 넘어서는 수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기아의 EV3와 현대차의 캐스퍼 일렉트릭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면서 대중의 관심을 끄는 모습을 보였고요. 보조금 적용 시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로 구매가 가능한 점도 이 소비자들의 전기차 접근성을 더욱더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중고차 시장에서도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올해 3분기 누적 중고 전기차 거래량은 전년 대비 45.3%나 상승하는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24년 5월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22,683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9월 같은 경우에는 54,100대를 기록을 하면서 거의 2배가 훨씬 더 넘어가는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전년 대비 증가율로 봤을 때는 8월까지는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9월 들어서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되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현대차와 기아는 전기차 생산 능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울산 신공장의 생산 라인을 확장을 하면서 연간 25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고요. 기아는 광명 2호 플랜트를 통해서 연간 15만 대의 전기차를 양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의 회복세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도 국내 완성차 업계의 행보가 주목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올해 9월까지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41만 3천 대를 기록하면서 세계 7위에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력 모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 대중적인 모델의 판매 확대로 향후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급한 거래소 밸류업 ETF 10% 소득 공제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래소는 최근에 여당 의원실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ETN에 대해서 세제 혜택 강화를 제안을 한 상태고요. 구체적으로 투자액의 10%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제안을 했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기업의 이 주주들에게 9%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겠다라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고요. 이 혜택을 밸류업 ETF와 ETN에도 확대 적용하자라는 것입니다. 거래소의 이런 제안은 주식시장 운영기관이 국회에 세제 혜택 확대 의견을 전달한 점에서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공제는 과세 표준을 직접 깎아주는 강력한 세제 혜택으로 불리고 있는데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형태입니다. 다만 이는 다른 ETF와의 형평성 문제, 더불어서 정부 재정 부담 등의 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도 이런 제안에 대해서 신중론을 좀 펼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주환원의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는 상태고요. 주주환원 증가와 주가 상승 사이에 이 통계적 유의성도 명확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조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조금 더 넓게 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이슈와이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입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를 둘러보기 전에 사실 우리 시장 먼저 짚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내려갔지만 더 시급한 게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5만 원 선이 깨지고 4만 원까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우리 시장의 우려감이 더욱더 짙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둘러봤더니 전반적으로 기사를 보니까 지금 좀 큰일 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지금이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매수 기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주변에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 분할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이 기준은 조금 더 가져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만 내가 이 사만전자라고 해서 무조건 여기가 저점이다라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빠질 수가 있긴 하나 다만 역사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PBR 100 그리고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면은 월봉으로 떨어졌을 때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기울기 자체가 굉장히 빨리 떨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이런 점들은 반도체 쪽에서의 크나큰 위기가 발생했을 때나 이렇게 되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분할에 대한 매수 의견들 다만 내가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25%에서 30%가 넘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는 좀 매수를 멈춰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나와주고 있는 뭐 실적에 대한 우려들 혹은 엔비디아 퀄테스트에 대한 우려들, 칩스법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삼성전자 내부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담보로 맡겨놓은 주식이 담보대출이 또 안 될 수 있다는 우려들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뭐 이미 실적도 나와 있고 뭐 칩스법에 대한 단기간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수급적인 부분들 있어서도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계속해서 팔고 있는 상황들 결국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좀 나와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란 것은 결국 엔비디아 쪽에서의 퀄테스트에 대한 내용들밖에 없는데 이것도 사실 퀄치기 소년이라고 해서 상반기 때는 하반기에 나온다고 했다가 하반기에는 뭐 곧 나온다, 10월이면 나온다, 11월이면 나온다, 이제 곧 나올 것이다라는 내용들만 반복해서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요소는 이거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선 이후에 사실 반도체 섹터 쪽에서 약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들인데 지금 뭐 기관들도 그렇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 대해서 롱숏 전략을 좀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이 함께 떨어지거나 혹은 한 기업은 올라가고 있고 한 기업은 떨어지는 전략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또 올랐습니다.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기대감이 앞서서 먼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엔비디아가 오르면 또 SK하이닉스가 함께 따라 올라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SK하이닉스가 올랐을 때에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수급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좀 힘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당장에 대한 매수보다는 조금 더 관망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조금 더 내가 보수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외국인이 매수를 연속적으로 하는지를 보시고 좀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수급이 현재 메말라 있는 상태고 지난번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있었던 컨퍼런스 콜에서 이 중요 고객사와 이 퀄테스트에서 중요한 단계를 통과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소식 이후에는 좀 잠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퀄테스트가 확실하게 통과되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이 외국인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지도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을 봤더니 시간 외에서 히토류 관련된 종목으로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든가 유니온, 동국 LNS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확인해봤더니 미국과의 중국 그리고 이 패권
경쟁 속에서 관련주들이 함께 좀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연속성을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그동안은 너무 짧게 올라왔던 테마라 사실 지금 주도하는 테마가 없다고도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뭐 트럼프 트레이드 제외하고는 연속성을 좀 가져가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어제 시간외 상한가에서 올라간 부분들이고 지금 사실 우리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섹터가 거의 없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미중 갈등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조금 더 연속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최근 뭐 미중 갈등에 따라서 조선이라든지 혹은 뭐 방산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휘토류가 원래는 미중 갈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섹터이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휘토류에 대한 점유율이 굉장히 상당히 많은 거에 대해서 좀 히든 카드를 걸고 있는 상황들. 근데 휘토류가 좀 조만한 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산업 전방위로 들어갑니다. 특히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첨단 산업이라든지 굉장히 다방면으로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이렇게까지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휘토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중국 쪽에서 무기화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들. 지금 사실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중국 쪽에서의 그렇다 할 카드를 내놓지 못했어요. 중국 부양책도 그렇고 뭐 사실 굉장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결국 트럼프가 압박을 가면 갈수록 관련 내용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쪽 섹터가 미중 갈등이 지속되다 보니까 휘토류 섹터는 조금 더 가겠지, 연속성이 더 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좀 짧게 끊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런 관련 종목군들이 올라갈 때는 화끈하게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안 좋은 점은 변동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갭을 10% 정도 이상 띄어서 올라가게 되었을 때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좀 눌림이 나왔을 때에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시장에서의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히려 내가 미중 갈등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우리나라가 중국 간의 경쟁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특히 산업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넓혀보게 되었을 때 조선이라든지 변압기 같은 경우는 미중 간의 갈등이 있더라도 우리나라가 그 안에서 새우등이 터지더라도 미국의 우리나라한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조선, 변압기. 근데 이런 sek터가 최근 주가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에 있어서 좀 뭐 단기 테마 이슈 굉장히 좋긴 하나 다만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주가의 연속성까지도 조금 더 연결지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반도체에서 휘토류로 옮겨가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다하게 주도할 만한 테마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만큼 변동성까지 함께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 트레이딩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선주도 한번 짚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팀장님과 제가 월요일 날 만났잖아요. 월요일 날 그때 한화오션을 언급을 했는데 제가 개장을 열 때마다 한화오션이 상승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대략 한 15%가량 올라온 것만큼 아 정말 조선 잘 간다. 특히나 트럼프 이제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에서 미국의 조선업은 한국을 필요로 한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한마디가 됐던 것 같거든요. MO로 수주까지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까지 해서 여기에 더해서 인프라 관련해서 이 변압기 쪽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섹터 두 가지의 섹터는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결국 두 가지 모두 다 가져가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뭐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쪽에서 그나마 살아남고 있는 게 바이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오 쪽에서도 일부 기업들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주도 섹터가 거의 죽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와 상관이 없는, 물론 지수에서 방어는 해주지 못하지만 주가에서 연속성이 나오고 있는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끌고 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들 섹터 같은 경우가 첫 번째, 현재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수주 잔고도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어서 지금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함께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앞서 좀 이렇게 중국 쪽에서의 이야기가 나왔다시피 현재 중국을 제치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조선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강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지금 하나오션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뜻은 지금 미국 쪽에 대한 에머로 쪽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하나오션 쪽에 대한 무빙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4만 원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라인대를 뚫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 4에서 5거래일 동안 4만 원이라는 라인대를 뚫지 못하고 있었는데 전거래일에 4만 원 부근까지 올라온 모습이 나왔습니다. 항상 윗꼬리가 약간은 그래도 달렸었는데 어제 거의 꽉 찬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오션이 4만 원 라인대를 뚫게 되었을 때 다른 조선 종목군들 함께 연달아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만약에 주도 종목을 고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오션도 좀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한데 내가 조금 저점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했을 때 조금 덜 오른 쪽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삼성중공업이라든지 HD 현대솔루션 쪽이 현대마린솔루션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종목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변압기 같은 경우도 현재 종목별로 희비가 굉장히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 결국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 쪽들은 미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HD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산일전기 이런 종목군들이 미국 쪽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고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시장 내에서도 또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산업 굉장히 좋은데 그 안에서도 중점이 되는 것은 미국 쪽이다라고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미국에 지금 함께 엮여 있는 그런 종목군들 쪽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계속해서 MRO 추가 수주를 따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만큼 주가도 마찬가지로 함께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의 흐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다른 종목들도 함께 끌고 가니까 이 부분 오늘장에는 또 어떻게 움직일지 잠시 후 개장 이후에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좀 넘어가서 그동안에 광군제 기대감도 있었고 했었던 화장품 섹터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3분기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발표가 다 끝난 상태인데 실적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실리콘2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화장품주가 이번에 탄력을 좀 많이 못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출이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이 관세 우려 때문에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실 팀장님과 얘기 나눴을 때 그 전에는 중국 향에 조금 집중을 했다면 중국 향이 끝났을 때는 미국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된다. 근데 미국에서 이제 관세 우려까지 있으니까 앞으로는 어느 방향, 어느 키워드에 두고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관세 쪽에 대한 부분들부터 말씀드려보자면 관세가 한 10% 정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우리나라 화장품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또 뭐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좀 대단 가격이 나가는 쪽들은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기는 하나 화장품이 우리나라 화장품 10,000원, 20,000원, 뭐 10만 원 이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관세 붙었을 때 몇천 원 정도에서 10,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관세에 대한 우려는 좀 사실 우려가 너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만큼의 가격대가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화장품이 성능 대비했을 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쪽에서의 압박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서 결국 우리나라 화장품이 미국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사람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실리콘2도 그렇고 VT도 그렇고 어제 나온 실적들을 잘 보시면 QOQ 대비했을 때 그래도 좀 증가한 모습들, YOY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어제 실리콘2가 하락하게 된 원인이 컨센 대비했을 때 기대치를 좀 하회했다라는 내용들인데 사실 그에 대한 기대치가 6% 정도밖에 하회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 정도면 그래도 나름 잘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와 같은 하락세가 나왔던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이 실리콘2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나오고 있는 화장품 섹터 쪽에서의 기업들이 특히 미국에서 매출 비중이 많은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잉그루드랩 혹은 아모레퍼시픽 이런 기업들이 사실 사람들의 생각보다 조금 덜 미치는 실적들을 내보냈어요. 지금 그만큼 사람들이 화장품에 대해서 좀 기대치를 많이 갖고 있었던 이유가 항상 지난해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올 거야라고 한 선을 그었으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실적을 보여줬고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실적들을 발표를 했는데 갑자기 하반기 들어서 기대치에 부합하거나 혹은 기대치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내비치면서 그러면 이 기업들이 지금 이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간 게 성장주 때문이었는데 그러면 우리의 기대치보다 좀 덜 미치는 실적을 내비쳤으면 성장주가 끝난 것이 아니야? 피크아웃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좀 주가가 부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만큼 지금 화장품 섹터 쪽에 대한 센티가 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기업들이 오늘 쪽에서 어제 하락세가 워낙 두드러지게 나왔으니까 반발 매수세가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수가 있기는 하나 다만 여기에서 내가 신규로 매수를 하기에는 데이터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수출 데이터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 20일에 또 나옵니다. 그거에 따라서 또 주가가 방향성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는 화장품주는 20일에 나올 이 수출 데이터를 주목해 보는 게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머스크 트레이드라고 분류가 되고 있는 종목들은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주항공 쪽에서의 두드러짐이 눈에 띄었는데요. 일단 스페이스X가 이 화성에도 지구와 같은 이 스타링크와 같은 군집위성을 구축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마스링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슈로 한번 떠오르기도 했고 더불어서 18일에는 스타쉽의 6차 발사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가 워낙 폭넓게 자리를 하고 있어서 여기서 선별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선별 전략은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우주항공 관련 종목군들은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스페이스X에 향기가 묻어있는 기업들, 뭐 현재 납품을 하고 있거나 혹은 납품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거나 혹은 지분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한 기업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부 쪽에서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있는 전통적인 우주항공 관련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시세를 보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스페이스X 투자 관련 종목군들이 시세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종목군들은 시세가 뭐 거의 상한가 2번 간 종목군들도 있고 한데 다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미국 증시를 보게 되었을 때 로켓랩도 하락 마감했고요. 뭐 데스티니 테크 100이라고 해서 스페이스X에 투자한 기업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거의 밈주식처럼 급등세가 나왔다가 다시 한번 큰 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과연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스페이스X에 대한 지분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대외비이다 보니까 지분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적은 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비밀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스페이스X에 대한 모멘텀이 붙었을 뿐 이 기업에 대해 앞으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변동성은 나올 수가 있으나 지금 시점에선 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지금 봐야 하는 것은 뭐 세트레가이라든지 기존의 우주 산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수주 잔고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붙은 기업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18일에 스페이스X의 6차 발사가 좀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기는 하나 다만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차익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좀 보시기에는 스페이스X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좀 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쪽에 대한 관점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스페이스X라는 키워드로 지금 계속해서 움직임을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세트레가이 쪽에 좀 관심도를 높게 두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고요. 수출 잔고도 좋고 수출 모멘텀까지 함께 붙어 있으니까 앞으로 주가 추이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여기서 잠깐 더 질문을 드리자면은 사실 지금 칩스버 우려 때문에 반도체주가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그래도 간밤에 이슈가 크게 붙진 않았지만은 엔비디아 그래도 상승폭을 그려냈습니다.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가 4만 전자를 갔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동반 하락하면 어쩌지라는 우려감도 있는데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하이닉스는 당연히 엔비디아와 함께 움직이니까 그래도 오늘만큼은 약간의 반등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많이 떨어진 만큼 삼성전자가 아니라 SK 하이닉스에 대해서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지금 좀 들어가 봐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까요? 저는 18만 원 이하에서는 그래서 좀 나름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전망이 사실 그렇게까지 좋지만은 않아요. 내년 트랜스포스 쪽에서의 디램 가격에 대한 전망치를 이렇게 낮추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과거만큼의 V자 반등은 아니고 현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0만 원 라인대를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나 이 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오늘의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이에 대한 상승분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 추이를 조금 더 보면서 SK하이닉스를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HBM 쪽에 대한 경쟁력들, 기술력들 그리고 이런 엔비디아 쪽에 대한 약진 등을 보면은 여전히 SK하이닉스는 저는 18만 원 이하 라인대가 오게 되었을 때에 분할적인 매수 관점을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SK하이닉스가 상승한다고 해서 그때 내가 사야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눌림이 나왔을 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20만 원 라인대가 항상 단기 고점 라인대였어요. 그래서 이 라인대에서 적절하게 비중 조절을 또 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이 18만 원 밑에서 이 단기적으로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의 이슈와이드에서는 글로벌 섹터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단기간 내 삼성전자 반등 동력 확보에 난항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매장량 1위 중국의 희귀자원 무기화 가능성이 함께 거론되고 있고요. 단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스페이스X의 관련주의 변동성은 더욱더 확대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김시은 팀장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발 증시 와이드는 9시 개장 방송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럼 개장 전에 보면 좋을 경제 이야기 김영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톡톡한 경제 김영민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할 이슈를 찾아 그 내용에 대해 파고들어 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양한 키워드 속 오늘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반도체 설계, 공급, 제조, 판매 등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지수화시킨 것으로 미국 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초기에는 16개 종목으로 출발했다가 2017년부터 시가총액 상위 30곳의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로 운영이 되고 있죠. 특정 기업 주가의 움직임에 지수가 편향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매년 9월 세 번째 금요일에는 비중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반도체의 설계, 유통, 제조 및 판매에 중점을 둔 비즈니스를 영위해야 하고요. 주식이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어야 합니다. 시가총액 1억 달러 이상이며 6개월 동안 최소 150만 주 이상이 거래돼야 하죠. 까다로운 편입 조건을 갖춘 만큼 미국 반도체 기업에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수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흐름과 동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의 나침반 역할도 하고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예상하신 것처럼 필라델피아에서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지수는 미국 최초의 증권거래소인 필라델피아 증권거래소에서 도입됐는데요. 1790년에 설립돼 뉴욕 증권거래소보다도 2년 빨리 설립됐고 한때 미국 제1의 증권거래소였던 곳이죠. 필라델피아 증권거래소는 1993년 12월 1일에 200을 시작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시작점 설정을 했고요. 1994년 9월 7일에는 옵션 거래를 개시했습니다. 또 1995년 7월 24일에는 지수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초기에는 소수의 종목들만 포함이 됐지만 2008년 나스닥 거래소가 필라델피아 증권거래소를 인수하면서 지수는 더 글로벌화되고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출시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지만 몇 번의 분기점마다 등락을 거듭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큰 변동성을 겪었죠.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의 닷컴 버블 때는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수 역시도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지만 버블이 붕괴된 후에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이후 다시 반등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컴퓨터, 스마트폰, 사물인터넷, 또 데이터 센터와 자율주행차, AI 등의 혁신으로 기술이 성장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지수 역시도 전례 없는 상승세를 기록하게 됩니다.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과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서 반도체 주식의 가치는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구성 종목들 살펴볼까요? 지수에 포함된 30개사 중에 특히 엔비디아, TSMC, ASML, 브로드컴과 AMD,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퀄컴 등이 주요 기업들로 지수의 시가총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들의 주가가 전체 지수 등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요 구성 종목들 살펴볼까요?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GPU, AI 반도체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업으로 최근에는 AI와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기술에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곧 차세대 칩인 블랙웰 양산에도 돌입하죠. TSMC도 지수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만에 기반을 둔 세계 최대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최근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좀 큰 기업이기도 하죠. ASML은 네덜란드 기반의 회사로 반도체 노광 장비 기업입니다.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독점하고 있어서 이 분야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ASML에서 생산하는 장비는 포토리소그래피 기술을 제공하고 직접 회로에 패턴을 그릴 때 사용이 됩니다. 또 브로드컴은 유무선 통신용 반도체를 제공하며 글로벌 반도체 5위, 시스템 반도체 3위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AMD는 CPU와 GPU를 생산하는 업체로 인텔과의 경쟁을 통해서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또 최근에는 AI 칩으로 엔비디아의 아성에도 도전하고 있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살펴볼까요? 종합 반도체 제조회사로 특히 선형 직접 회로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퀄컴은 통신기기 반도체 제조업체죠. 특히 모바일 AP 스냅드래곤으로 유명합니다. 이처럼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이 편입돼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최근 들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 반도체가 사용이 되면서 현대 기술 산업의 핵심 구성 요소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자동차, 의료기기,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전방위적인 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반도체 산업의 건강 상태와 성장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서의 역할을 하죠. 기술 산업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반도체 산업 때문에 지수의 변동성이 또 전체 주식시장, 특히 기술주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투자자들은 이 지수를 통해 반도체와 기술 산업 전반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고 개별 기업들의 성과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체 시장의 상승이나 하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어서 투자자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들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AI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으로 고성능 컴퓨팅 칩 수요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출발 증시와이드 개장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개장을 약 12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간밤에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10월 PPI가 전반적으로는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만 전월 대비로는 어느 정도 상승폭이 더 가팔라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착안해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둔화되는 3대 지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인하 둔화를 알리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계속해서 상승 탄력은 더욱더 둔화세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일장 한마디입니다. 4년 만에 4만 전자, 4년 5개월 만에 4만 전자까지 결국 내려앉은 삼성전자의 이야기입니다. 시총은 300조 밑돌고 있고요. 어제 SK하이닉스도 5% 넘게 빠진 채 하락하면서 반도체 투톱의 위상이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장을 움직였었던 테마들 살펴보실 텐데요. 첫 번째 테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입니다. 우선 트럼프 수혜주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결국 레드 스윕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상원과 하원 모두 장악한 건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강달러에 대한 기조가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400원대 당분간은 등락을 거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 부분은 관련해서 수출주에 대한 기대감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움직임이 좋은 조선주가 기대감을 모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트럼프 당선인이
기관이 한국의 조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조선과 조선 기자재 관련주의 움직임이 여전히 좋은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러우 전쟁, 휴전 협상 이슈도 있습니다. 특사 파견 준비 소식에 재건주가 일제히 오름폭을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어제장 3부 토건도 9% 넘게 강세를 연출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고요. 모듈러 주택뿐만 아니라 남북 경협주도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머스크가 화성에도 군집위성 구축할 계획이다라는 소식에 우주항공도 역시 오름폭을 확장하면서 기록을 보였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내에서 세부적으로는 통신과 통신 장비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하나오션과 범양 건영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모두 상승 흐름을 크게 나타내면서 마무리를 지었네요. 자, 그럼 두 번째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는 반도체입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테마는 하락폭을 크게 키웠었던 테마 위주로 살펴볼 텐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죠. 오늘 역시도 새벽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 모두 빠진 채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칩스법 폐기에 대한 우려감이 함께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 반도체 기업인 AMD가 구조 조정을 통해서 1,000명 넘게 해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어느 정도 고점론에 대해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 역시도 함께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메모리 시장 역시 걱정입니다.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 역시 공존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49,900원대에 어제장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어떤 흐름 보일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판단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5% 넘게 빠졌죠. 첨보 역시 하락 흐름을 크게 보인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중국 소비주입니다. 지갑을 닫은 중국, 광군제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는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실망감이 더욱더 커져가는 모습이죠.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제도 굉장히 썰렁했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중국 소비주가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크게 키웠습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는 기대치에 못 미친 실적 발표에 20% 넘는 하락 흐름을 보여줬고요. 어제 전반적으로 화장품주는 약세 흐름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농심 역시 중국 소비주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3분기 영업이익이 32%나 급감했다라는 소식에 중국 쪽으로 판매량을 늘려 나갔기 때문에 중국에서 지갑을 닫자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조금 더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에서 부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장품과 음식료 전반적으로 중국에서 좀 매출 비중이 높았었던 종목 위주로 약세가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티웨이항공, LCC 역시도 실망감이 커져가는 분위기였죠. 실리콘트와 DYD 모두 다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어제 전일 전반적으로 테마는 좀 하락하는 흔들리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일장에서 움직였었던 테마들 살펴봤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찔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나마 양시장에서 기관이 좀 3천억 정도 받쳐주면서 끌고 갔던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환율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1,400원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당국에서 일단은 적정한 조치를 좀 취해달라는 구두 개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400원대를 맴돌고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시간 외에서 움직였던 시간의 특징주 이어서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유니온 머티리얼 보겠습니다.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미중 갈등하면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히토류이죠. 전통적으로 움직였던 섹터인데 어제 기사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미중 갈등이 반도체에서 시작을 해서 히토류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외에서부터 히토류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좀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중국에서는 유일하게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가장 강력한 게 히토류입니다. 히토류는 반도체에서도 사용을 하고요. 태양광 패널에도 들어가는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네, 이게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전반적으로 좀 담당을 하고 있고 선진국이 나서기가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한 60% 정도 점유를 하고 있고 정제된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90%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꺼내들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카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보시면 좋겠고요. 유니온 머티리얼은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페라이트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는 VT 보겠습니다. 7.3%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24%, OP는 114%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VT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명한 제품이 리들샷이죠. 피부에 미세한 마이크로 니들로 상처를 좀 내서 고영양 크림 같은 걸 좀 더 흡수를 잘 시켜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제품이 가장 대표적인 제품으로 좀 내밀고 있는데요. 이전에 올리브영이랑 다이소에서 이 리들샷을 못 사서 품절 현상이 좀 일어날 만큼 실적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요. 큰 폭의 실적 개선을 보이면서 시간 외에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7.3%대 강세 보였는데요. 앞서서 들으셨겠지만 이 화장품 중에서도 페이스메이커로 삼았던 실리콘2 실적이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습니다. 어제 살펴봤을 때 20%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화장품주에게는 또 전반적으로는 좀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삼부토건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해서 강세를 보이곤 있지만 시간 외에서는 6.9%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나왔던 추가적인 외신 보도를 봤을 때는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평화 특사를 곧 임명하겠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재건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지만 일단 시간 외에서는 차익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수페타시 있습니다. 폭탄 유증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휴 인수와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지금 성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심지어 이날 공시했던 날도 낮에 회의를 해놓고 시간에 마무리되는 6시 지나고 나서 6시 44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올빼미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요. 반도체를 하고 있는 기업이 갑자기 2차 전지 소재단을 인수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물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랑 제이오가 협력을 좀 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한다면 당연히 긍정적이겠지만 아직까지는 가시화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려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1년 중 최저가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어제는 3%대 추가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양시장은 출발이 하락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지수가 참 많이 밀렸었고 살짝 반등이 좀 나왔는데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었죠. 어제 또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풋과 콜 옵션 중에서 풋 옵션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았는데 전부 다 청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또 어떤 포지션을 잡아가게 될지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0.5% 하락하면서 그리고 코스닥은 2%대 좀 큰 폭으로 밀리면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함께 보시죠.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삼성전자만 1.4% 강세 보일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4년 5개월 만에 49,90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마감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5만 원은 지켜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외국인들이 700만 주 넘게 물량을 좀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4만 전자까지 떨어졌는데 출발은 5만 원 선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지만 지지받을 수 있을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ELS 관련한 이슈도 좀 있습니다. ELS에서 낙인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손실폭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일부 7월 달에 발행됐던 일부 ELS에서 지금 낙인 구간 터치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폭이 커질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도 조금 필요해 보이고요. SK하이닉스는 어제 특별한 악재 없이 5% 넘게 밀렸습니다. 오늘 출발도 추가적인 하락 보이면서 17만 원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IRA 폐기와 관련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알테오젠부터 리가캠 바이오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흐름은 비슷하네요. 알테오젠과 HLB는 그래도 빨간불 켜지면서 제약 바이오단에서는 일단 좀 방어를 해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리가캠 바이오도 TP가 상향되는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주가에 반영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보합이지만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HLB는 1%대 강세 보이면서 시총 1위에서 5위 중에서는 가장 강도 있게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15일 금요일 문을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은 트럼프 트레이드에 한 템포 쉬어가면서 PPI 발표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종목별로도 조금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동안 계속 상승세를 이어오던 테슬라가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그려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라는 것 때문인데요. 과연 이게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금 바로 지수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4% 그리고 코스닥은 0.87%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상 체결때는 코스닥에서 낙폭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갔지만 그래도 개장 직후에는 0.84%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코스피가 잠깐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오늘은 다시금 낙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식료품, 섬유, 의복, 의약품 쪽에서 상승불이 들어온 상태고요. 반면에 종이목재라던가 화학 쪽에서는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기 때문에 화학은 그 낙폭이 1.95%나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음식료품은 지금 계속해서 음식료 업종에서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꽤나 좋은 실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금속 광물과 철강과 금속 그리고 전기전자, 운수 장비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꽤나 크게 들어간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계 같은 경우에는 0.07% 아주 소폭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지만 반면에 철강과 금속 쪽에서 3.7%의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운수 장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서 미국의 LNG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서 국내 조선사의 LNG선 추가 수주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는 낙폭을 조금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쪽에서만 0.2%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타 서비스나 제조, 유통, 금융 쪽에서는 낙폭이 꽤나 큽니다. 특히나 금융은 3.42%의 하락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건설주에 관련돼서 좋은 리포트를 계속 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조금 더 평탄해지게 된다면은 그래도 경기에 있어서 그 건설 쪽에서 경기가 조금 더 부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짙다라고 표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 시장의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담배는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오르고 있고요. 섬유의복부터 종이목재, 출판 매체 복제 그리고 화학까지는 모두 다 하락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쪽에서는 화학의 낙폭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현재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는 또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탑의 흐름이 굉장히 좋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대 5만 1,000원을 현재 회복한 상태고요. SK하이닉스가 1.3% 상승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노사가 10개월 만에 임금 협약에 성공을 했는데 5.1%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부분의 재고 자산이 1년 만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서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게 됐고 이로 인해서 반도체 메모리 회사들이 크게 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17만 5,3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낙폭이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때문에 그 이유가 또 하나로 자리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의 낙폭도 짙게 내려왔는데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그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IRA법도 축소한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주가가 어딜까지 지금 하락을 보여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4%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 통합 솔루션 전문 기업이 버테크입니다. 버테크가 출범 이후
이후에 최대 규모로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희소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지금 상향이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부터 에코프로, 에코프로 모두 다 낙폭을 그리고 있는데 오늘은 2차 전지의 부진한 흐름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이 7.18%의 하락세를 그려내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6.41% 낙폭을 크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HLB는 0.49% 올라왔고 리가켄바이오는 0.43%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이 가난 신약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병용 치료제가 이 미국의 FDA의 마지막 허가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는 종목들의 등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업종별로 조금 등락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자기술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상승폭을 훨씬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51,200원까지 올라온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상승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이 삼성전자보다는 그래도 상승폭이 적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0.69% 기록하고 있습니다. ST바이오센서도 이 전자기술 섹터 안에 들어가는 종목군이고요.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꽤나 잘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3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그리고 소각까지 결정을 하면서 어제 장에서도 주가가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장에서도 주가가 어떻게 진행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후에 유상증자 정정을 공시를 하게 됐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을 당초 어제에서 18일로 변경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렸었는데 지난 8일에 시설 투자와 제2호 인수를 위해서 5,5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공시를 하면서 이 주주들의 불만이 꽤나 크게 치솟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선주는 강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3.19%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0.6%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기전선 쪽에서도 오늘은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산일전기가 1.8%고요. 대한전선이 1.27%입니다. 방산도 힘을 내고 있는데요. 현대로템 0.16%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0.67%를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스터빈 서비스 사업에 이 한전 KPS와 협력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기술 발전을 위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가스터빈을 정비하는 기술과 부품 제작 이쪽 분야에서 협력을 할 계획이다라고 했지만 주가에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에코프로 BM은 8.73%로 낙폭을 더욱더 키워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금융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쪽에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개별주 위주로 이슈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에 컨센서스를 하회를 하게 되면서 낙폭을 크게 그려냈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주가가 과연 어떻게 반영이 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투자 소식이 있어서 이게 부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스페이스 X와 그리고 SNS 그 X에 함께 투자를 했습니다. 두 회사에 총 7,400억 원가량을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스페이스 X에 투자한 금액이 4천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X와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함께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프로세스 산업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소부장단이 많이 위치한 종목군인 만큼 오늘 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꽤나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가 현재 13%의 낙폭을 그려고 있고요. 현재 금양은 10%대 그리고 SKC는 7%대 낙폭 그려내고 있습니다. LG화학도 4%의 낙폭을 그려내고 있는데 LG화학이 통풍치료 신약인 티골릭소스타트의 3상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됐지만 아무래도 오늘장 자체가 2차 전지에 관련이 되기만 했다면 하락폭을 킬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의 이 하락폭을 멈출 수는 없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현재 9%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봤을 때는 그래도 어제보다는 낫다라고 봐야 될지, 어제 그냥 살짝 반등이 나온 건지, 네. 오늘 또 출발했던 것보다 낙폭을 좀 더 키워가는 구간에 현재 놓여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를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오늘 사실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가 어제 좀 강했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좀 예상될 수 그러니까요. 있었고, 그런데 오늘 시초의 전반적인 어떤 수급 영향들이 어제의 경우에는 옵션 만기 여파 때문에 장 막판에 대형주를 중심으로, 특히나 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동시효과 구간에 그렇죠. 굉장히 많은 매도 물량들이 거의 뭐 소위 말하는 찍어 누르기 물량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어제 낙폭을 좀 더 키웠던 흐름들이 있었고, 좀 어제는 좀 다소 인위적인 그런 어떤 시장의 끝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속도 좀 상하고 답답한 좀 모습을 좀 보였는데, 오늘은 그래도 어제 옵션 만기에서 상당한 지금 콜옵션 매수 부분이 좀 유입됐던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현물 매수세로 좀 이어지는 흐름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특히나 삼성전자, 오늘 뭐 SK하이닉스가 좀 반등이 좀 나온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로이터 통신 영향이 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어제 테슬라가 5% 정도 빠졌던 이유.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큰 폭의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에 하락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일단 오늘 시장의 충격 부분은 시초에 좀 많은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을 일부는 좀 반영을 좀 하겠지만, 저는 사실 좀 냉정히 봤을 때 오늘 뭐 오전장 뭐 중후반 내지는 오후장에 오히려 좀 낙폭을 좀 일부 좀 축소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대표님, 일각에서 국내 시장 지금 박앤세일 중이다 이런 네. 이야기들도 있던데, 대표님이 보시는 시각은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네, 당연히 뭐 동의를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우리가 사이클 부분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하더라도 최근에 코스피의 경우에는 이 RSI라고 해서 일단 수급적인 지표가 좀 과매도권에 좀 진입을 했었고, 작년 기준에서 좀 잠깐 봤을 때 잠깐 제가 좀 차트를 좀 볼 텐데요. 지금 우리가 2001번 기준에서 좀 보면 지금 우리가 8월과 그리고 최근 뭐 11월 기점에서 과매도권이 좀 두 번 있으세요. 지난 8월의 경우에는 글로벌 패닉셀, NK리 트레이드 관련된 우려감들이 일부 좀 반영됐을 때 과매도권 진입 이후에 1거래일 내지 2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온 이후에 추세적으로 다시 좀 자리를 좀 잡아갔었고, 최근에 나온 과매도권도 역시 이전 저점이었던 2,386포인트보다는 좀 더 상회하는 모습. 다행히도 지금 심리적인 어떤 지지선이었던
370선대를 좀 탄탄하게 아직은 좀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지지를 해주고 난 이후의 반등 여부가 좀 중요할 텐데 오늘 0.6포인트 지금 일부 좀 하락 흐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상황들이 일단은 뭐 수급적인 관점에서는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다만 오늘 2차 전지 섹터들의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 할 거 없이 초반 투매가 사실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지수의 영향으로 좀 작용됐던 그런 것들 좀 감안을 해보면 오늘 일부 좀 악재를 좀 선반영하고 난 이후에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추세적인 좀 반등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매도권은 매수의 기회를 좀 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도 뭐 PBR 단에서도 좀 많이 내려온 상태들, 대형주를 중심으로 보면 52주 신저가를 좀 기록했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2020년도 때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주가의 어떤 조정폭들이 좀 컸던 그런 구간대보다 현재 업황사이클이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종목들의 실적 베이스들은 좀 양호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지금 현재는 좀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시점이 좀 아닌가나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종목들이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와서 과매도 구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지도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 투톱부터 먼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49,900원으로 동시호가 구간에서 외국인이 700만 주 이상을 좀 던지면서 결국 4만 전자로 내려왔다가 오늘은 그래도 3%대 반등을 보이면서 자리는 좀 지켜줍니다. SK하이닉스도 어제 별다른 악재 없이 좀 밀렸다가 오늘 1.9%대 강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단순한 기술적 반등인 건지 궁금하고요. 일단 오늘 봤을 때 외국인이 삼성전자 우선주를 담고 기관은 삼성전자를 담고 있거든요. 네. 그럼 진짜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4만 전자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우선 오늘 사실 이 반등 여부, 거래량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좀 이 심리적인 지지 저항선들이 7년 전 주가였던 53,000원대 이 부분이 단기 탈을 좀 했기 때문에 네. 마지막 노선이었던 8년 전 주가가 51,000원대 이 부분도 좀 이탈을 했죠. 그래서 4만 원대를 한 번쯤은 좀 터치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이 영향은 단기적일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을 했었는데 어제 종가에 5만 원대를 좀 이탈된 것은 다소 좀 인위적인. 그러니까 옵션 만기 마지막에 굉장히 현물 매도 폭들이 좀 더 컸다. 이 부분은 오히려 장 막판을 좀 앞둔 상황에서 좀 발생했던 약 600만 주의 대량 거래 이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줬었고 오늘은 올해 좀 이 옵션 부분에서에 대한 이 매수 유입 부분들이 현물 매수로 좀 이어졌던 흐름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오늘은 일단 반등은 좀 반갑지만 추세적으로 확연하게 좀 올라갔다. 이 부분은 52,000원 내지는 53,000원의 회복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심리적으로는 지금 5만 원대를 좀 4만 원대 좀 터치한 이후에 좀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사실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무관하지 않을까. 우리가 뭐 5만 원대를 좀 이탈했다고 해서 해당되는 주가가 뭐 4만 원대 중후반, 뭐 4만 원대 초반 이렇게 간다면 전반적인 코스피 지수의 하락 요인들 이런 것들도 좀 다 영향들로 좀 감안을 했을 때는 현재 구간도 좀 지나친 낙폭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PBR 단에서도 지금 0.90배 지금 미만 정도에 형성되어 있던 부분들은 한 배 미만이기 때문에 지금 뭐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굉장히 매수는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고 SK하이닉스의 경우는 비교적 삼성전자에 비해서 AI 모멘텀들을 좀 받으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비교적 견조한 흐름들을 보였는데 어제 큰 폭의 조정들은 사실 이 노이즈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HBM4가 좀 탑재된 차세대 칩이죠. 뭐 루빈의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 이게 단순하게 지연되는 게 왜 SK하이닉스에 좀 악재로 좀 작용했는가 이 부분이 삼성전자가 그만큼 HBM4에 관련 기술에 대한 집중을 좀 하고 있는 과정에서 오히려 출시 일정들이 지연된다는 것은 시장을 빠르게 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격차를 삼성전자가 좀 더 유리하게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반영이 된 것인데 시장의 확대 해석 부분들에 대한 이 과대 낙폭 조정들은 사실 우리가 뭐 리스크 요인이라고 좀 봐서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좀 최근에 견조했던 어떤 수급이 일시적인 좀 이탈 이후에 다시금 좀 자리를 좀 찾아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AI 모멘텀 관점에서 보면 SK하이닉스도 좀 뭐 지금 18만 원 미만 구간은 계속해서 관심 가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52,000원에서 53,000원을 회복하는지 이 선이 제일 중요해 보이고요. SK하이닉스는 여전히 18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매수해도 좋은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선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부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조선은 잘 가서 조정받으면 사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중국이 좀 걱정이었는데 중국 도크가 이제 선종으로 따졌을 때는 좀 마진율이 낮은 벌크선 위주로 차고 있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한테는 고마진 선종들이 좀 오면서 차지할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던데 그러면 역시나 오늘 좀 쉬어가는 종목들이 있으면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네, 트럼프 정책 관련 수혜주 관련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그리고 시세의 연속성들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관점에서는 좀 뭐 조선이라든가 방산, 뭐 금융 그리고 원전 같은 섹터의 경우에는 취임 이후 내각이 구성되고 정책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추가적인 어떤 정책 수혜 기대감들 그런 요인들이 조금 더 중장기 관점으로 좀 수급적인 어떤 이점으로 이어갈 수 있는 요인들을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조선주들의 흐름들이 뭐 HD 현대중공업을 좀 필두로 해서 큰 폭의 좀 하락은 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뭐냐면 아직까지 시장의 수급들은 오늘 일부 좀 조정은 좀 받고는 있지만 우려할 수 있는 요인들보다는 건전한 조정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일단 뭐 3분기 실적 기조에서는 뭐 사상 최대 실적 기조가 아직까지 좀 유지되고 있는 점 전반적인 2024년도 3분기까지의 수준 목표량들을 대체적으로 70에서 많게는 한 80% 정도 좀 달성했다는 점. 그래서 4분기 안에는 초과 달성이 대부분 좀 유력한 부분들. 하나오션의 경우에도 3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좀 이뤘다는 것은 뭐 조선 빅포 역시도 사실 이 안정적인 좀 이익 기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미국과의 부분에서는 과거 미국 조선도 굉장히 좀 경쟁이 좀 좋았어요. 근데 함선이라든가 뭐 구축함 같은 경우에도 건조 능력들 굉장히 좋았는데 현재의 경우에는 뭐 조선호에 굉장히 쇠퇴되어 있는 상태. 전체 미국 내 조선소를 다 합해도 중국의 한 2위 정도 되는 조선사의 한 개 정도의 이 전체 수주량에도 좀 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MRO 부분에 관련된 선박에 관련된 유지보수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에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협력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이 된다면 일부분은 좀 방산과 좀 연계될 수 있는 효과를 좀 나타내 주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주 쉬어가는 종목이 있다면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면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근데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보니까 네이버가 요즘 좀 꽤 며칠 사이에 굉장히 상단에서 이름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쪽에서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좀 잘 가고 있어서 영향을 받는 건지 최근 들어서 이렇게 큰 손들이 좀 관심을 갖는 이유를 어디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좀 빅테크 종목들을 좀 바라보는 시각들이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19의 가장 큰 수혜주가 언택트 관련주였죠. 그래서 대표적인 국내 IT 기업,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주가 반영이 컸었고, 이 엔더믹 전환 이후에 그러니까 사실상 뭐 이 이익 감소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전반적인 시장의 기대 요인들이 좀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일부 좀 수익 지표가 좀 쇠퇴됐던 영향들 이 부분이 전반적인 어떤 노이즈로 좀 작용을 했었고 최근에 어떤 반등 부분들은 서서히 해당되는 어떤 기대 요인들을 좀 반영시킨다기보다는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 아닐까. 지금 네이버의 경우에는 연 분기마다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주가의 반영은 굉장히 좀 미비했었고 해당되는 뭐 악재라는 것은 뭐 라인 야후 사태가 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라인에 관련돼서 뭐 일본에서 강제 매각이 향후에 좀 진행이 된다면 해외 투자에 관련된 어떤 가시성들이 굉장히 좀 떨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내수 기업으로서에 대한 성장을 좀 제한시킬 수 있다. 이런 어떤 우려감들은 상당히 좀 많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실적 베이스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현재 주가 구간도 굉장히 좀 낮아진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어떤 시장의 수급을 좀 반영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카카오의 경우에는 수익 지표가 그렇게 좀 나쁘진 않아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뭐 3분기 기준에서는 컨센에 부합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카카오가 AI 전환을 좀 늦춰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오너의 사법 리스크가 아직 해소되지 못했던 점. 최근에 뭐 카카오 모빌리티의 회계 부정 관련된 어떤 이슈가 추가적인 어떤 검찰의 어떤 제기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떤 불확실성들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의 어떤 이 수급이 반영되는 어떤 이런 시점이나 시각들은 좀 달라지고는 있지만 점진적인 어떤 실적 내부적으로만 보면 카카오의 경우에도 리스크 요인들이 좀 해치되는 순간에는 오히려 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충분하지 않을까. 다만 해당되는 리스크가 현재는 투심을 좀 억제시키는 요인이 되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점진적으로 수급이 좀 반영되고 있는 중이다. 카카오도 네이버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지만 리스크가 해소된다면 같이 좀 개선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조언을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뜨고 있는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는 2차 전지입니다. 오늘 사실 문 열고 가장 걱정했던 섹터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이때는 IRA와 관련해서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걱정이 되긴 했는데 오히려 머스크 쪽에서는 지지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피해를 받으면 테슬라가 오히려 독점적인 구조를 좀 더 굳건히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인데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히토류입니다. 앞서 제가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시간 외에서부터 이미 히토류 관련주들은 시세를 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중 갈등 관련해서 반도체에서 이제 히토류까지 옮겨지고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SSD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그래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 중 하나인데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주 흐름 나쁘지는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0월 반도체 수출이 공개가 됐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MOM 대비해서 한 40%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보조 장치죠. SSD가 67.1% 상승한 것으로 나오면서 오늘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테마 살펴봤고요. 대표님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가 가장 일단 눈에 들어오세요? 네, 일단 뭐 가장 큰 걱정이 되고 있는 그렇죠. 2차 전지주를 좀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 일단 트럼프 당선 집권 2기가 좀 출범되는 부분들 이 부분은 그동안 대선 이전에 계속해서 좀 강조했던 IRA 관련된 폐지 내지는 축소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의 축소 내지는 뭐 폐지 관련된 공약들이 사실은 전반적인 노이즈로 좀 작용됐던 것은 좀 사실이었고 이 부분이 취임 이후에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어떤 파급력들을 좀 고려했을 때 그런 해당되는 어떤 극단적인 어떤 부분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영향들은 좀 다소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왔는데 어제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라서 이 부분이 사실 명확하게는 좀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외신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전반적으로 좀 정확하게 좀 리뷰를 좀 해봤는데 사실 이게 익명 보도거든요. 익명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는 것 이거에 대한 차이가 좀 있고 두 번째는 테슬라가 해당되는 부분을 지지했다. 이 부분도 약간 퀘스천 마크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전기차 보조금이라는 것은 미국 내에서 오히려 차량의 판매량과 좀 많은 연동성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테슬라가 폐지할 이유는 없거든요. 오히려 전기차 보조금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공급량이라든 판매량의 어떤 증가 요인들 좀 감안했을 때 일시적인 타격은 좀 예상되지만 뭐 테슬라가 중장기적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폐지에 좀 동의했다. 이 부분은 사실 오히려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됨에 따라서 현물 차량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 경쟁 요소가 좀 더 치열해질 수 있는 요인들. 특히나 원가 경쟁력들이 좀 낮은 테슬라 이외의 후발주자들이 더 많은 차가 인하를 통해서 오히려 경쟁 심화가 된다는 것은 테슬라 입장에서 더욱더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테슬라가 찬성했다라는 약간 좀 악의적인 어떤 보도였던 내용이 아니었나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 좀 보면 뭐 테슬라를 포함해서 GM이라든가 포드, 스텔란티스의 경우에는 뭐 자동차 단체 연합회에서는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IRA를 현재처럼 좀 유지해 줄 것, 그리고 보조금 폐지에 관련돼서는 재고해 줄 것을 이미 좀 요청한 바 있었고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정책들은 지금 현재 이 트럼프 전환팀의 현재 뭐 대변인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메시지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오늘 그래서 일부 정책 관련된 불확실성들은 좀 있었다는 것을 차지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과한 우려감으로 좀 반영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좀 되지 않을까나 좀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뭐 전반적인 부분들은 뭐 2차 전지, 배터리 셀 업체라든가 뭐 소재사의 어떤 낙폭이 좀 더 심화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IRA 정책에 관련된 폐지는 사실상 민주당의 필리버스터가
일단 반대 입법을 좀 제한시킬 수 있는 요인들, 뭐 이걸 정책을 좀 우회해가지고 수정하는 전략으로 좀 갈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전기차 세액 공제를 좀 받고 있는 단지가 러스트벨트 지역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공화당이 좀 텃밭이고 전반적인 어떤 투심이나 민심 같은 것들을 좀 고려했을 때 트럼프가 좀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정책을 과연 좀 강하게 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가, 또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일부 지역에 관련된 IRA에 관련된 그 정책은 대부분 좀 찬성하거나 좀 지지하는 그런 성향들 좀 고려해 봤을 때는 현재 우려감들은 좀 다소 지나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오히려 폐기하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시선이 많았는데 보도가 나와서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뉴스 체크는 조금 더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게 팩트라면 머스크는 의외로 이걸 지지한다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다른 기업들이 피해를 보면 테슬라의 지위가 오히려 더 공고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호재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입장에선 악재긴 악재잖아요. 네. 그럼 테슬라 향은 괜찮은 걸까요? 그렇게 봐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을 좀 바라봤을 때 보조금을 폐지하는 걸 동의하는 전기차 회사가 있다는 게 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미 유럽 주요국에서 보조금 정책을 폐지함에 따라서 급격하게 차량의 판매량들이 감소됐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되는 부분이 올해 기중 내내 발생됐죠. 전기차 캐즘이라는 단어는 북미보다 유럽 시장의 위축, 이 부분이 전기차 캐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유럽조차도 지금 전기차 산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보조금을 다시 부활해야 된다라는 어떤 내용들, 독일 그리고 영국이 지금 현재 검토를 좀 하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미국은 좀 비교적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해당되는 부분이 테슬라가 현대차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 또는 뭐 중국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보조금 축소를 좀 찬성을 할까요?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가 미국에서 진입은 굉장히 좀 사실상 좀 불가능한 상황. 현대차의 경우에도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전기차 판매량들은 굉장히 좀 미비합니다. 현재 SUV라든가 하이브리드 차의 이 점유율보다 전기차의 공급량들이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수준을 좀 감안했을 때, 그렇다면 테슬라가 반사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것은 GM이라든가 포드, 스텔란티스 같은 어떤 이 미국 안의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전환에 관련된 견제일 텐데, 이 부분은 테슬라의 특징적인 어떤 이익보다도 미국 내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의 모든 어떤 피해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조금 더 필요하고, 미국 정부의 또는 뭐 대변인의 공식적인 어떤 입장들이 구체화된 시점 이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냉정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악재가 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에 LG 엔솔 향으로 네. 좀 봐야 된다. 그리고 LG 엔솔 기준으로 해서 LNF까지도 같이 강세를 좀 보였었잖아요. 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가 지지한다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LG 엔솔은 그래도 테슬라와 연관성이 꽤나 높은 2차 전지고 네. 2차 전지 중에서는 LG 엔솔이 가장 대장주고, 네. 그러면 그나마 이 중에서도 가장 덜 피해를 볼 수 있는 종목을 보자면 LG 에너지 솔루션일까요? 전체적인 부분들은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가 만약에 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미국 내 합작 공장을 설립한 기업들이 AMPC 공제를 못 받으니까 당연히 이익 기조가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는 건 특정하게 누가 더 좋다, 누가 더 나쁘다에 대한 관점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 같은 미국 내 투자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은 단기 악재가 좀 될 수 있는, 실적의 어떤 영향을 좀 가장 많이 받을 것 같고요.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북미 시장에 관련된 어떤 이 합작법인 투자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상대적으로 SK 이노베이션의 경우가 오히려 이런 부분에 관련된 피해도는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는 점.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입장에는 테슬라양 비중은 좀 높지만 전체적인 시장 규모들을 봤을 때 미국 안에 가장 많은 합작 공장을 좀 짓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AMPC 공제가 사라질 때 이미 3분기에 적자 전환했고 2분기에도 적자가 확인됐죠. 그래서 이 부분에 향후에 좀 제거 요인이 좀 된다면 전기차의 판매량들이 정상화되기 이전까지는 실적 고전이 좀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테슬라 향 밸류체인을 좀 구성한다고 해서 테슬라를 뭐 고객사를 좀 둔다고 해서 수혜 효과냐 뭐 피해가 좀 덜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한 것은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누가 피해냐 혹은 누가 이익을 볼 것이냐 구분하는 것은 사실 지금 상황상에서는 큰 의미는 없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7.4% 하락을 하면서 오늘은 낙폭을 굉장히 크게 키워가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40만 원 선 하회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5일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 이후 처음으로 코스피가 2,4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2,398선 지나가고 있고요.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는 500억 원 넘게 지금 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 넘게 밀리고 있고요. 다행인 부분은 외국인과 기관이 일단은 매수 포지션 가수급상 찍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장 분위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지수는 모두 다 하락불을 키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방금 전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은 2,400선이 붕괴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자세하게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2,399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0.79%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1.05%로 낙폭이 꽤나 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674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개인이 나홀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12억 원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현재 8억 원을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655억 원을 매도를 크게 보여주면서 기관의 매수가 이렇게 상방의 압력을 크게 주지는 못한 채로 하방 압력을 크게 가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반대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567억 원을 매도한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동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은 402억 원으로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그래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어서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하락하는 종목이 좀 많이 차지를 했습니다. 현재 하나오션이 1.79%, 제가 개장을 했을 때는 하나오션이 오늘도 강하네요라고 말을 했었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현재 1.79%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두산엔더빌리티가 3.56%, 에코프로비엠이 7%대, 현대 로템은 마찬가지로 제가 좋은 흐름이 보여집니다라고 했지만 현재는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대한전선만 1%대 상승폭을 켜주고 있고요. 한미반도체가 0.9% 상승폭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소부장단 종목들이 꽤나 자리를 하고 있는 만큼 이쪽 섹터 안에서도 영향을 크게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삼성전자는 현재 3.21%로 51,500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를 그렇게까지 끌어내리지 않고 올려쳐주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2.4%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프로세스 산업 쪽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꽤나 많습니다. 에코프로가 6.7%대로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리콘주는 그동안에 많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실적이 부진하고 앞으로의 4분기 매출에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현재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됐고 장 초반에는 그래도 상승폭을 켜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앞서서 들으셨겠지만 블랙 먼데이 8월 5일 이후 처음으로 지금 코스피가 2,4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금요일이라 오늘 거래가 많지 않을 텐데 이 부분도 좀 걱정이긴 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그래도 지수 방어 좀 힘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